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세월호 참사 46일째, 육사 지방선거 4일 전, 사전투표 2일째인 5월 31일 노동과 세계 9번째 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이 교육방송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아예 민주노총 교육국장님 모시고 본격 교육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박상민 민주노총 교육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예, 요새 교육 많이 다닙니다. 워커홀릭이 민주노총에 굉장히 많으세요. 대표 워커홀릭. 잠도 안 주무시고.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인데요, 이런 경험은. 우리 방송 좀 들어보셨어요? 예, 지난 방송 해야 돼서 좀 들어보고 이랬는데,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괜히 인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지, 예, 좀 떨리는데, 예.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9번째 방송인데요. 지난 방송 요약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팟캐스트니까 지난 방송들 다운받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4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4월 5일 방송은 통상임금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님 출연하셔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때 화물연대가 파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 인터뷰가 있었고요. 4월 12일은 노동절 특집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양태주 국장, 청년유니언, 백우연 상담국장이 출연했고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전회련 이시정 사무처장,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 철도노조 이영익 전 위원장 인터뷰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세월호 참사 후조, 그래서 또 하나의 재난, 산업재해를 말하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금속노조 마경선 부장, 화섬연맹 현재순 실장, 건설노조 박종국 국장 출연하셨고요. 인터뷰는 건설연맹 이용대 위원장,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조민구 지회장,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국회 환노위 은수미 의원 인터뷰했습니다. 4월 26일 날에는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제로 진보정당 대표들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당 천호선 대표 출연했었고요. 2부 순서로는 여성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권수정 위원장, 김수경 여성국장, 여성민우의 바람 간사 닉네임입니다. 바람님. 인터뷰는 이장우 울산대병원 분회장, 황미선 전교조 여성위원장, 진주의료원 박성용 지부장님 인터뷰했습니다. 5월 3일에는 원래는 이정희 대표가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출연을 고사하셨어요. 그래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님 출연하셔서 돈과 권력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대담 가졌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님이 출연하셨고, 인터뷰는 경기도립병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김종명 씨, 류수영 한양대 의료원 지부장님,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출연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노동당 이용길 대표 출연하셨고요. 2부 순서로는 국제기준으로 비추어본 한국노동현실이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김영훈 지도위원, 류미경 국제국장, 참여연대 백가영 간사 출연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 출연하셨고요. 언론 문제 다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 KBS 기자입니다. 민원을 연 김원경 사무처장 출연했습니다. 지난 방송입니다. 5월 24일 방송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염태원 대의원이 출연해서 염호석
자결하신 염호석 분회장님 이야기 들었고요. 공공운수노조 김종인 수석부위원장님 출연해서 역시 자결을 시도한 버스 노동자 진기승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으로서 상당히 좀 독특한 경우였는데요. 공무원, 현직 공무원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진묵 공보팀장이 출연해서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선거제도 바뀐 거 궁금하시면 지난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사 교육감 선거 민주 진보 단일 후보 1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 민주노총 이근원 정치위원장 출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40명 정도가 출연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죠. 교육국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네, 우리 방송에 댓글도 꽤 많이 달려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기는 조금 낯간지럽긴 한데 낭만고양이님 노총 그러면 꽃갱이 뭐 이런 아저씨들 그런 이미지 점점점. 근데 우리가 왜 꽃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송으로 조금씩 배워갈게요라고 해주셨고요. 실천이성님은 중앙선관위 공보팀장 출연 때문에 아마 이런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실천이성님 개표 많이 해봤는데 개표 부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투표함 바꿔치기가 제일 쉽겠죠. 이런 얘기를 써주셨고요. 떡배남배님이 노동과 세계에서 노동운동의 문제도 꼭 다뤄주시길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에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문제 편성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속 독립군님은 긴급 질문입니다. 투표지는 유권자 숫자만큼 인쇄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직접 그 중앙선관위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유권자 수만큼 인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한 105% 정도 인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투표율을 감안해서 오히려 유권자 수보다 적게 인쇄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이제 그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용지는 그 투표소에서 직접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전체 수량에 비해서 예컨대 유권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90 혹은 그 이하로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고 싶은 토끼님 잘 듣고 있어요. 트윗도 리트윗 했고요. 구독하기 할게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라고. 뭐 동의가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또 있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방가정호이님 트위터에서만 보다가 방송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라에서님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우리 방송은 금요일 오후에 녹음해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방송됩니다. 방송되는 동안에는 댓글 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댓글 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사 지방선거 얘기할 텐데요.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가 8번째 방송 한 40명 출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메모해서 오시는데 무려 20페이지 A4 용지 20페이지짜리 원고를 써오셨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교육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5월 24일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2차 범국민 촛불대회가 있었어요. 한 3만 명 정도 참가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함해서 30명이 연행이 됐어요. 네. 이때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연행이 아니라 이런 거 좀 포위를 해버립니다. 한 100명 정도를 한 700~800명이 의경인가요?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방송을 해요. 해산하라고. 아니 포위당했는데 어디로 도대체 해산을 합니까? 이 과정에서 30명 연행이 됐고 이 중에 고등학생이 1명 있었고요. 구속영장이 3분이 청구가 됐어요.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 그다음에 공무원 유신문
신문사입니다. 인터넷 매체인데 종이신문도 발행하고 있죠. 안현호 사진기자 그리고 쌍용자동차 조합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7일이죠. 27일 밤늦게 쌍용자동차 조합원은 영장이 기각돼서 석방이 됐고 유기수 사무총장하고 안현호 기자는 이제 구속된 예.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참 모멸적인 게 영장 이제 구속 경찰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영장 청구 사유가 구속을 필요로 한 사유가 상당히 모멸적입니다. 유기수 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 부정이 사유입니다. 사무총장이 직책을 수행하며 잦은 지방 출장이 예상되며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처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출장 많은 거 당연한데 이것을 주거불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제로 영장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안 기자, 공무원 유신문 안현호 기자의 구속사유 같은 경우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 이것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이 참 모멸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28일 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세월호 관련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서 28일까지를 총력 투쟁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집중한다 이런 것이고 6월 28일에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님들이 직접 오셔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가족분들 지금 특별법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속도가 많이 안 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지금 16분 팽목항에 계시고 가족들 그리고 매주 북적거렸던 안산 분향소가 지금 썰렁하다고 합니다. 벌써 선거에 묻혀서 잊혀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호소하셨는데 유가족들 이야기 직접 녹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저희 가족들은 학교에서 마련해준 그 버스를 타고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도 실내체육관에 이제 생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명단이.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 충격적인 그 모습을 평생 남아 잊지 못할 텐데 그 명단은 살생부였습니다. 내 아이 이름이 없고 옆에 있는 아버지의 아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절망을 느꼈고 16일날 밤늦게 팽목항에 도착해서 배를 띄우라고 그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는 반쯤 잠겨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도 못했고 민간인 전문가들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악몽입니다. 지금도 악몽이고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악몽입니다. 아직 처음 경황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보내준 많은 관심과 그런 사랑들을 저희는 거부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없는데 4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 가면 찾는 분이 없습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죽음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죽음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 희생자 가족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것.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처럼 저런 희생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저희들 희생자 가족의 목표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6대 요구를 제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6대 요구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이미 이제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 중에 저희 노동자 아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이제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적폐가 적폐를 해소한다는 게 잘 동의가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박근혜 퇴진을 이제 걸고 있는 것 아시는 것처럼 걸고 있는데요. 뭐 작년 12월 22일 날 설마 했는데 이제 민주노총 사무실 저희가 이제 철도노조 탄압 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해서 탄압받은 이후에 노동자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고 하는 그런 저희 판단으로 이제 박근혜 퇴진을 걸고 있었고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건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6가지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 참사 정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무능한 정부가 총체적인 부실로부터 이 문제가 온 거고 따라서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되고 특히 행정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된다. 이런 한 가지 요구. 그다음에 이 세월호 문제가 터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이윤만 추구해왔던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했던 이런 것 때문에 된 건 다 이제 확인됐죠. 그래서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세월호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8명씩 노동자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1년에 2,000명 넘게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아무 대책이 이제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 그리고 대형사고가 난 경우에 사업주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완화되거나 아니면 노동자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살인법 이미 여러 번 제기했던 건데 아직 국회 처리가 되거나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관련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거고 이번 세월호에는 상시 고용 업무 그래서 안전과 생명을 감당해야 될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 70%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용 금지 문제하고 특히 이번 지하철 사고도 있었는데 이게 신호 체계를 외주화시킨 것 때문에 발생한 거여서 이런 안전과 특히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 금지를 입법해야 된다. 5번째로는 특히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생계 지원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 이미 국가가 재난 선포를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실질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유급 휴가제도 이건 저희 노동자로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될 과제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거고 철저하게 진상규명 된다 이거는. 그래서 관련자들 지위고과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희생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6가지 요구를 걸고 5.1절 때 공식화한 바 있죠. 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민주노총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6대 요구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6.4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민주노총에게 6.4 지방선거란 무엇일까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선거죠. 네. 네,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선거고 특히 이제 전국 단위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1년 한 16개월 정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의 1년 6개월에 대한 내용적인 그리고 현실 문제에 대한 평가 이런 측면이 있고 지역 지방자치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환경, 복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제 행정단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나 요구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행위 이렇게 뭐 얘기하고 뒷부분에 아무래도 얘기를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언론들 그리고 뭐 팟캐스트 방송들 그리고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서도 보면 이러저러한 전망들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것들이
원래 6.4 지방선거는 뭐 새누리당 압승 아니겠느냐 이런 거였다가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엔 새누리당이 거의 압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 봤던 거고 실제로 보통은 이제 전국 선거 특히 이제 집권 중반이나 초반 이렇게 지났을 때 이런 전국 선거가 있을 때 정권 심판론이 전통적으로 야당이 걸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지난 2월 7일인가요? 지금 뭐 통합민주당 그때 통합하기 전이죠. 민주당. 네, 민주당. 네. 네,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나 이렇게 해선 심판론을 접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론 가지고 지방선거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판론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복지 영역에 대한 공약을 걸고 이번 선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떻든 세월호 참사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렸던 게 이제 많이 빠진 이런 이제 뭐 위기 이런 게 있어서 최근에 총리로 이제 안대희를 내세웠다가 한 방에 이제 간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 그 국민 법감정 통과하기 어려웠던 하루에 1,000만 원씩 일당 1,000만 원. 네, 일당 1,000만 원 16억을 몇 달 만에 5개월 만에 이제 16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정호희 실장은 평생 가도 안 되는 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든 이제 그걸 넘지 못한 거고 오히려 좀 뭐 안대희 통해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도 돌파해보고 현재 세월호 국면도 돌파해보려고 이게 좌절된 거 아닌지 그래서 전체 국면으로는 어떻든 뭐 이른바 야당 쪽에 좀 유리한 측면이 예전보다는 좀 생긴 거 아닌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무려 A4 20장짜리 원고를 써오셨는데 그래픽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될 때 제가 그 댓글로 그 자료들 한 장 한 장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슬라이드 하듯이 PPT 하듯이 참고하시고 먼저 이 후보 등록 현황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며칠 전에 한 5, 6일 전에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이번에 이제 전체 뽑는 지자체 광역단체장부터 광역의원 그다음에 교육감 그다음에 제주도는 교육의원을 뽑는데 5명 이렇게 해서 3,952명인데 8,921명이 이제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래서 2.3대 1이어서 그동안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지금 등록률이 그러니까 후보 경쟁률이 낮은 거군요. 네,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낮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건 그동안 좀 있던 지역 정당 예를 들면 이제 자민련이 있었는데 충청을 기반으로 했던 지역 정당에서 지난 2010년에 440명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당이 없어지면서 그 영역이 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진영의 당이 이제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한테 진보 성향의 이런 당들이 970명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통진당 같은 경우가 1,000명 넘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50명 정도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진보 성향의 당들이 좀 많이 출마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좀 주목해 볼 거는 어떻든 갈수록 여성의 지위,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어떤 당도 공약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30% 이런 걸 얘기했는데 여성할당 네, 여성 출마자가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12.7 그다음에 민주당이 14.4 이렇게 해서 새정치 연합이 맞죠. 네네. 14.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네, 공식 명칭으로. 그래서 30% 여성 할당이 무색해진 거고 해마다 이제 이 지방선거는 특히 후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병역을 군대 얼마나 갔다 왔냐. 군대 갔냐. 정권은 뭐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쫓아오죠. 그래서 전체 후보 중에서 전과가 41%. 광역단체장 17군데 뽑는 데는 이제 45%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역은 한 11.3% 정도가 이제 미필,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죠. 그 사유까지는 다 사유가 모르셔도. 있겠죠, 뭐. 네.
연령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그것까지 통계는 이제 안 나온 거고, 올해 이제 지방선거를 투표를 임하게 되는 유권자들의 이제 연령 분포가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제 50대 이상이어서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를 이제 반영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거나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방송되는 날짜 기준으로는 이미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데, 이러저러한 전망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작 평가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대선, 평가부터 한번 좀 거칠게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올바로 평가 진단해야 전망과 방식도 바로 쓸 수 있겠죠.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런 방송 한번 해보자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제안을 하셔서 거의 초치기로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된 건 어떻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권한을 이제 행사하면서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현상화되기도 하고 구체화되고 이런 건데,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든 지난 대선에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한 그런 이제 그렇게 세워진 권력, 부정한 권력이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한 거고, 아마 특히 이제 저희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보운동을 해오는 단체들로서는 18대 대선만큼 평가를 안 했던 선거가 없지 않나.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회 한번 하는 정도로 하고 제대로 된 문서도 별로 없고 이랬던 거여서 대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진보진이 평가 안 한 거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진보 진영 특히 나이대가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를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유신의 이제 또 다른 회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 내지는 그동안 이걸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지키고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평가를 안 한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도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잘 안 했죠. 우리가 적어도 20, 30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냐 하는 그러니까. 절망감 같은 게 있었죠. 네. 저희 노동으로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한진중공업 노조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최강서 최강서 열사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열사가 4명씩 있는 사업장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박근혜 5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손배가압류 158억 듣도 보도 못한 돈 때문에 이제 그 희망을 잃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했던 동지 이현남 동지 그다음에 외대 지부장했던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저희 노동으로서는 열사정국이어서 바로 이제 박근혜 인수위원회하고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별로 없었던 노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박근혜 후보죠. 박근혜 후보 당선 직후 일주일 만에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5명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그런 시기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대선이 뭐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정치 행위고, 정치 권력이 어떻게 들어서는가가 사실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을 규정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가로 열고 뒤에 권력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뭐 정당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정치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보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권력 기구로 국가 행정력과 모든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이게 정치 권력이고 따라서 어떤 권력이 들어서느냐가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이제 결정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이제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던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니까 직접 서명해서 주는 임명장이 7,000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서명하는 게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직접 임명하는 게 7,000장이에요. 그건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7,000명이 대통령한테 직접 임명장을 받고 내려가서 뭐 주요 기관, 권력 기구 이런 데서 이제 또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5년 동안 쫙 전체의 권력 구조를 이제 꼬마 이명박으로, 그 다음에 박근혜 이제 5년 동안 꼬마 박근혜로 전체를 이렇게 유지하는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거죠. 뭐 권력의 특성이 사실은 그런 지점이 있는 거기도 하죠. 그나저나 역시 뭐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그 수치 동원하고 뭐 상당히 딱딱하게 지금 그런가요?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해봐야 되는데. 네. 살짝 우려가 되긴 한데 뭐 어쨌든 18대 대선 평가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전반적으로 쭉 훑어주십시오. 일단 뭐 그냥 수치만 보면 87년 이후에 민주화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 직접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이후에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던 건 아마 이제 지난 18대 대선이 딱 이제 민주당과 새누리당 이렇게 양당 체제. 그렇죠. 1대1로. 네, 1대1로 붙은. 양진영이 총력 집결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51.6%로 이제 된 거고, 하여튼 뭐 노동자 후보들이 있었지만 거의 뭐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그렇죠. 그래서, 연령별로 분석했던 자료를 쭉 보니까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문재인 당 후보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4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높았고요. 그다음에 소득별로 보면 대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투표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보니까 400만 원 이상이 문재인 찍은 게 52.8%, 박근혜가 40.2% 이래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내지는 이제 200만 원 이하는 문재인 쪽 굉장히 낮습니다. 26.5%, 35% 이 정도고 나머지는 박근혜 찍은 거고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문재인 많이 찍고 저학력일수록 박근혜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는 하여튼 그 저소득층, 빈곤층이 보수 진영 그리고 집권 세력을 많이 이제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일자리도 좀 만들고 뭔가 경제적인 이런 혜택을 더 볼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분석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가 이제 낮은 경우에 사회에 이런저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 사회 역사인식을 갖는 거에 대한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배 권력, 지배 세력이 요구하는 정치 역사인식의 전율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이런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던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이런 평가들을 보고 좀 그런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까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고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 많이 들수록 생활상의 보수와 그다음에 정치인식의 보수화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 이른바 권력을 그런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괴리 현실과 그다음에 투표 행위 사실은 자기 발등 찍는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수의 우리가 뭐 계층이나 계급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인데 그럼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몫이겠죠. 뭐 저는 평생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런 정권을 세운다고 하는 우리의 이제 지향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차베스를 지켰던 빈민 쪽에서
학습 조직이 20만 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결국 이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차별수를 지켰던 이런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생각난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아이젠하워가 퇴임 연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군산복합제 폐해를 자기가 적폐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적폐인데 그걸 없애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퇴임 연설 때 국민들한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퇴임 연설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든 이 사회 역사 현실에 대해서 잘 보고 그럴 준비를 하는 것을 더불어 할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0년대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적폐 더 쌓이면 쌓였지 해소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진보 정당 운동 사실은 민주노총도 뭐 10여 년 남짓한 것뿐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년 만에 정권을 잡는다거나 획기적으로 바꿨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진보정당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참 뼈아픈 해였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그 진보정치가 분열되고 서로 증오하고 으르렁거리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그 2012년 대선 때 영향을 어떤 게 가장 많이 줬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는데 그때 저는 잘 못해서 이제 그러긴 한데 SNS 이른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하여튼 파급력도 높고 대단히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죠. 대선 전에. 근데 실제로 대선 뒤에 보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게 새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었어요. TV 토론이죠, 네, 역시. 네. 아무래도 이제 집중되고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여서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이제 나와서 모두 발언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그 고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노동자들의 이 삶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희 민주노총이 97년 국민승리 20일 권영길 후보 이후에 유일하게 이제 민주노총이 공식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채로 대통령 선거를 맞은 거고 그때 TV 토론 보면서 참 우리 후보였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뭐 아시는 대로 민주노총이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2004년에 10명의 국회의원 내고 이래서 일정하게 진보 정당 운동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이제 자부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사정과 갈등으로 이제 분열돼서 지금은 진보 정당의 다운화 시대로 돼서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맞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TV 토론 보면서 느낌은 닭깎기 맞싸워 얘기도 하고 6억 원 전두환한테 받았던 돈의 환수 요구도 하고 이래서 뭐 속은 시원했을 수 있어요. 속은 시원했어요. 시원하긴 했는데 이제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는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진보 운동 진영이 요구해왔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 예를 들면 박근혜도 기초연금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한테 20만 원씩 드릴게요. 획기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부부 65세 이상이면 예를 들면 40만 원이에요. 정호희 실장님 부모님한테 40만 원씩 용돈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효녀의 그걸 박근혜가. 또 굳이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자기 새끼보다 훨씬 이쁜 거예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막 다 찍어준 거 아니에요. 물론 5월 1일 날 이 세월호 와중에도 기초연금법 통과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거짓 공약인 게 드러나긴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본 거죠. 대통령이 되진 못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 여기서 이정희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반드시 지킬 거 약속해라. 그리고 그건 다 진보 진영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거고 그것이 진보 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걸 사실은 밝히고 우리 운동에 사실은 우리 사회 그런 희망과 제기를 해왔던 것에 대한 진보 운동의 자신감을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빠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좀 아쉽거나 좀 문제였던 거 아닌지.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후보잖아요. 박근혜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였잖아요. 문재인 후보. 이 1대1로 붙은 선거에서 양당의 정책 공약이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의 정책 공약과 싱크로율이 일치도가 9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이 사회가 굉장히 발전해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지켜내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뭐 박근혜 새누리당 되고 나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슬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박근혜 퇴진 외치고 싶지도 않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고맙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권을 잡지는 못했고 의석을 많이 획득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발전해 버린 거죠. 발전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혁당 그 거부했던 인혁당 관련된 사과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박근혜 씨가 극존칭이죠. 네,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된 12월 19일 날 저녁부터 한국의 언론의 모든 방송에서 5.16 군사 쿠데타에서 군사 쿠데타 단어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방송하냐 하면 5.16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인혁당 문제도 사과하고 다 진보운동 진영의 요구였거든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어떤 전체 우리 사회를 밀고 이제 진보운동이 밀고 왔는데 그런 것이 대선 과정에서 발전되어 오고 역사적인 힘으로 밀고 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구체화되지 않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뭐 진보운동 몫이죠. 그래서 진보운동에 저는 위기라기보다는 앞으로 과제는 진보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선을 집권을 위해서라도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그릇을 진보 진영 혹은 진보 정당 노동운동이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따라서 그 책임이나 과제는 우리가 떠안아야 될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방선거, 육사, 네. 당장 코앞에 닥친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육사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예. 좀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먼저 외우질 못해갖고 써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개는 중앙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이제 그쪽으로 자리를 차지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건 그런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그 지역의 대다수 민중들이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주의를 구현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거고 아주 평범하고 그다음에 민중들이 지역 내에서 그런 공동체의 삶을 같이 세워내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이제 일구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 한다고 이제 써 있는데 어떻든 저는 이번 선거가 불가피하게 이제 정권 중앙 권력에 대한 심판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지점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랑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포함해서 전체의 지금 정세 그다음에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계기로 세피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역 토호들 문제도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뭐 지난 방송에서 우리 전북 진기승 동지 얘기를 좀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지역 정권의 호남에서는 안 풀립니다. 노동 문제. 그래서 이제 지역 선거, 지방선거 특히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번 선거, 지방선거 가지고 있는 의미. 아까도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렸는데 2월 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심판론 포기했다가 이제 다시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제 정세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로서는 어떻든 지금 집권 2년차 이 전국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자기 정책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이런 계기에 이제 선거여서 어떻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역으로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사활적인 이제 가지고 이제 붙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 선거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난해 철도 파업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게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게 철도 파업 실제로 철도 파업 때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을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그렇습니다. 아 노동운동이 이런 거구나. 뭐 비단 철도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렇죠.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건 뭘까?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거를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전면에 걸고 싸울 때 지지받는 거죠. 마치 2008년에 그 소고기 싸움 때 저희가 7월 5일 날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지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기억해 보면 저희가 이제 목전의 이익, 당장의 임금 이런 것보다 좀 더 사회적 과제를 저희는 집단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뭐 힘을 뭐 갖고 있다고 하면 갖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어떻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작년 철도 파업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런 지지, 그다음에 정치 문제 잘 안 나서잖아요.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는. 근데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보태고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선거에서는 특히 이제 집권 세력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른바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민영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제동을 지방선거 걸 수 있는 거 아닌지, 걸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박근혜 지지층이 이제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최근에 이제 앵그리맘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지지율에 있어서 예를 들면 40대 여성들 지지율이 17.9%? 네, 그렇다고 이 정도가 하네요.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투표만. 투표 때 내가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표들이 어떻든 단순히 자기 지역의 대표 그다음에 이런 뭐 이른바 일꾼들을 뽑는 선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표심들이 작용할 건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2010년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지방선거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천안함이라고 그렇죠. 하는 천안함이 그런 있었죠. 그 침몰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가 북풍몰이를 했는데 국민들이 됐거든요. 이러고 이제 안 먹혔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야당이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서울만 해도 구청 22곳 이런 데가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뭐 야권연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류 정치 기류도 있었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공천 잡음도 있고 내부에 교통 정리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대안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조건이어서 투표장으로 이게 나올 건지 이런 현재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여당도 불만이나 밉지만 야당도 시원치 않은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죠. 이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54.4%였는데 지난번 투표율이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가 그랬는데 이번엔 투표율이 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제일 좀 관심이죠.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좀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번 선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부정선거 저질렀던 국정원하고 저런 구조가 그냥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선거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면 21일 날 몇 개 식인민단체 그런 거 했더라고요. 국정원 꼼짝하지 마라 이번 선거에 지방선거에. 가만히 있으라.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갖고 뭐 우편 국정원에 발송도 하고 이럴 정도로 여전히 이제 선거를 왜곡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이제 문제제기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선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지난 18대 선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민 가고 싶은 혹은 그야말로 삶을
한 분들, 멘붕에 빠진 분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무엇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물론 세월호 전국이라는 요동치는, 그다음에 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표심이라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조차도 잘못되면 2012년 12월 그 황량하고 암담했던 그것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투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집중해서 부정선거 감시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지방선거를 보통 3부 선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약이 뭔지를 모르고, 네. 3부 공약이 뭔지를 모르고 누가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안 떠들어서 좋고 그러니까 소음이 별로 없는 이제 뭐 물론 세월호 영향이 이제 있는데 공약 부분에서는 2010년 같은 무상급식 같은 게 이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관심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는 이런 거고 그나마 어떤 면에서 세월호가 이제 선거에 영향을 이제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압승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전개될 거냐 이게 대단히 이제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일이죠. 200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당시에 이제 쇠고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한 몇 달에 거쳐서 국민적인 촛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6월 달에 이명박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집권 첫 해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역대 어떤 정권도.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은 보수 세력의 이게 서자라. 서자고 서자. 네. 박근혜는 보수 세력의 적자예요. 보수 세력의 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보수 세력 완강한 뭐 이제 그들만의 선골이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여서 박근혜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박정희와 유경수 이런 이제 전통 지지층이 이제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로 표현되는 이 와중에도 5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박근혜 이번 새누리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얘기하고 계획해왔던 이런 일들 거침없이 밀고 갈 거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4월 원래 17일 날 하려고 했던 공기업 개혁 네. 관련된 워크숍이 세월호 때문에 연기됐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어요. 5월 26일 날 250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사실은 모여서 자화자찬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개혁이 일정한 수준에서 성과를 내고 추진되고 있다 이런 거를 자화자찬을 했는데 낙하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14일 날 현호석이 이 문제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이 153명 기관장 중에 75명이 내려갔거든요. 현호석 씨가 그때 파티는 끝났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들 낙하산들 앉혀놓고 자화자찬하면서 9월 달까지 제대로 된 개혁안 안 내면 하여튼 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결국은 노동조합의 어떻든 그동안 보장돼 왔던 권리를 박탈하거나 활동을 억누르는 이런 기제로 지금 공공기관 개혁을 얘기하는 게 그냥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의료민영화는 이 와중에도 4월 24일인가요? 그 세월호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회의 소집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레기 최고의 합성화 아닌가 싶은데 이번 이제 언론 기자 왜곡된 쓰레기. 네, 기레기. 것 때문에 이제 기레기까지 불리울 정도로 지금 언론의 이제 왜곡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게 이제 심각한 정도로 떨어진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지금 걸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죠. 오늘이죠. KBS. 네, 오늘부터 이제 해서 이게 뭐 역대 최고라며 94.3% 파업 찬성률도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두 개의 노조로 갈라진 이후에 처음이죠. 처음으로 동시 파업을 하는.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예? 그것도 청와대에 의해서 이제 사과 쫓아와서 이제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기란영 KBS 사장이. 근데 이 와중에 KBS 수신료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그렇군요. 네.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 세월호 국민적인 애도 이 와중에
저들이 하여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선거의 결과가 일정하게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한테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면 미친 듯이 밀어붙일 거다. 이제 세월호 정부 끝날 거고. 예,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게 사실은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중요하고. 한번 요약하면 이렇군요. 우리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사실 누구나 정서적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참사의 와중에 공기업 개혁이란 이름으로 민영화 규제 완화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여전히 추진하고 있고 언론 장악, 시청료 인상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참 사악합니다. 정말 이쯤 되면 이걸 그야말로 선거로 심판하지 못하면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들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끔찍합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투표율도 OECD 최하위라고 하고 그리고 국민이 그 정부를 믿는 신뢰도 이것도 32개국 중에 이제 31위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이제 그런 정도인데 어떻든 이제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게 책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문제 제기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새로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건데 투표로 하여튼 심판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제 최종병기 표 이런 표현도 해요. 최종병기 표. 네, 이런 네. 그 영화 제목을 바꿔서 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 70년간 기업을 했는데 이상한 기업 이념을 갖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도 한 표.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씨는 이번에는 뭐 투표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이번에 뭐 서울시장 재벌 회장님도 한 표. 네, 정몽준 후보 노동자 정호이도 한 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런 거죠. 공약도 많이 사라진 선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지방선거에서 자치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렇죠. 정책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지만 이게 그 양당에서 여야로 표현되는 양당에서 각각 이제 20대 주요 공약들을 내놓을 정도로 지방자치제지만 이것이 담보하고 있는 게 일단 아시는 대로 모든 그 지금 선거구 1번은 안전입니다. 안전이죠. 예. 근데 이게 어제만 해도 뭐 곳곳에서 불나고 고향 터미널에서 불나 장성 요양원에서 불나서 어르신들 돌아가셔야 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그 구명조끼 하나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고 튜브 하나 차고 방독면도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낙하산도 하나 메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정도로 지금 대단히 그동안 쌓여왔던 그야말로 적폐가 세월호를 계기로 뭐 일시에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지. 돈과 이윤만 추구해왔던 우리 사회 추구해왔던 방향이 그래서 안전 얘기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주로 그냥 크게 대비해서 보면 새누리당 쪽은 주로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문제나 생활임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노인층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좀 굳이 구분한다면 안전 문제는 똑같이 제기한다고 치면 이렇게 좀 대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쟁점이 되려고 하다가 지난번 2010년 무상급식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올랐을지 못했는데 생활임금 문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제기가 되고 있고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어느만큼 이슈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미국 볼티모어에서 제일 먼저 지역 내 생활임금 보장 제도를 몇 년이더라 하여튼 네, 한 20년 전에 중요하죠. 네. 만들었던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어요. 노원, 도봉, 부천 이런 데 생활임금 제도를 단체장, 행정명령 이걸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운수 노동자잖아요. 공약 중에 사실은 가장 관심이 갔던 것들이 대중교통 공공성이었었어요. 경기에서부터 제기된. 근데 뭐 공교롭게도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었나요? 그 무상교통을 제기했던 분들이 내부 경선에서 뭐 낙마하시는 바람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교통 공공성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이미 사실은 선거 운동 말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공약이 쟁점화되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 생활임금이랄까 교통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교육감 얘기를 하면서 그 노동교육 얘기를 꽤 했었어요. 그리고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의무교육, 초중등 교육에서 그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있었죠. 이게 투표율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이제 투표 행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찌 보면 선거 무용론, 회의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투표율을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하는 또 세력들, 집권 세력이겠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을 또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예년과 달리 뭐 교육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더 어려운 조직적으로 뭐 투표 동료를 한다거나 좀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합니다. 올해 이제 세월호가 주는 영향이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 투표 동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발랄하고 다양한 이런 투표 참여 이런 동료들 이제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위기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투표합시다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하여튼 보도도 잘 안 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잘 없는 이런 이제 조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정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정책행위로서 이제 좀 나타나는 거여서 투표하겠다가 84% 좀 늘어났다고 하는 얼마 전에 보도. 그러니까 예전엔 좀 무관심했다가 그래도 어떻든 투표 이거 가지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내 의지 표현하겠다 이런 것도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게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인가요? 그 투표 보장 안 하면 벌금 내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하게 현장에서 좀 많이 알려주고 이래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그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뭐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나 하여튼 뭐 SNS 상에서라도 그 우리 정호희 실장님 잘 하시는 그런 거를 좀 해서 많이 좀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혹시 잊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도 그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해요. 근데 20년 동안인가 처벌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훨씬 많답니다. 근로감독관보다는. 그래서 1390입니다. 1390번. 1390. 네, 1390번으로 전화를 하면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입니다. 이건 뭐 애누리 없이 1,000만 원. 일 몇 시간 더 지키려다가 그렇지. 1,000만 원 두들겨 맞는 수 있으니까요. 그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꼭 좀 투표할 수 있게 특히 편의점 사장님들 한두 시간이면 되잖아요. 그 우리 직원들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 잠깐만 하면 저는 뭐 구민주노동당에 소속은 돼 있었습니다만 당 활동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선거에 그렇게 적극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 대선부터는 내가 아는 사람 한 100명한테는 전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NS로도 올리고 뭐 팟캐스트, 신문, 방송 뭐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 손에 쥘 수 있는 표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는 사람들. 뭐 어차피 우리 편 찍을 사람들이야 인사로서 하는 거지만 좀 어정쩡한 분들 한 10년 만에 전화하는 분들 이런 친구들 전화하면 실제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손에 쥐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 2012년 12월 같은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시죠. 아까 생활임금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가 벌써 뭐 여러 번 선거를 했었고 실제로 좋은 지자체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훌륭한 사례들이랄까 그런 것들 일자리 문제 등등 좀 소개시켜 주시면 지자체가 이래서 중요하고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지자체가 감당하는 노동, 고용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밀접하게 노동자들의 삶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배심원 뭐 이런 거를 좀 모아서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번 지자체에서 해결돼야 될 게 질 좋은 일자리를 좀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교육이 좀 정상화돼서 사교비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회 취약계층 복지가 좀 확대된다.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순위를 좀 뽑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볼 때 지자체장이 어떤 준비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특히 공공부문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이제 부분에서 종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 4년 지자체 그 고용이나 정부도 하여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뭐 수도 없이 이제 하는데 실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보면 서울 정도가 나쁜 일자리를 좀 줄이는 게 좀 으뜸이었어요. 가장 이제 성적이 좀 좋았고 나머지 10개 정도 10개 이상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간제 노동이나 이런 노동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결과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쁜 일자리라 하면 비정규, 뭐 초단기, 뭐 기간제, 뭐 이런 거 기간제죠. 그렇죠. 그래서 충북은 오히려 2배 늘어났고 충남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4배 정도 늘어나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지자체 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뽑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각 노동조합들은 지금 지자체 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이나 이런 기초단체장 해서 질의응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문 보내고 답변 받고 조합원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이게 이제 그 의료 민영화를 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떻든 이 올해 핵심적으로 이제 의료 민영화를 좀 반대하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선거 행위, 투표 행위 이런 것들이 좀 대단히 필요하다. 어떻든 이게 특히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후과나 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빈부격차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일단의 가장 낮은 생활 단위가 이제 기초단체여서 얼마 전에 한 4, 5일 전에 발표된 거, 지난달 말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158만 원 그리고 뭐 지난해 저기 한 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세월호 이후에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더 늘죠. 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든 그렇다고 이제 뭐 아무나 나가서 살 수도 없잖아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어떻든 정말 있는 구조에서 이걸 바꿔내는 이런 실천부터가 이번 지방선거에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우려되는 것은 28일까지죠. 선거법상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기간이 28일까지인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새누리당 혹은 보수교육감 이쪽이 대단히 약합니다. 많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방송되는 시점상 오후 투표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그 사전 투표 그다음에 6월 4일 당일날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영향 그게 이제 그 실전인 것이죠. 더 많은 투표 또 더 많은 주위 분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들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얘기를 하셔서 뭐 더 얘기를 보탤 생각은 없는데 저는 그 얘기 하나 하면 좋겠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가 어떤 투표는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들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있거나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지만 교육감은 우리가 좋은 교육감을 뽑아줄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이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건 이번 선거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역할이고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난 4월 말에 안산 지역의 그 고등학교 학생회들 연합으로 촛불 집회를 했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여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죽어간 우리 친구들이 선거와 월드컵 때문에 잊혀지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렵고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교육감 뽑아주는 것. 그게 유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에 중고등학생들이 미친 소 너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 너가 꼭 이명박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저 생각 없는 투표, 자기 욕망에 의한 투표를 해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모든 어른들, 기성세대에 대한 그 절규가 너나 먹어 이런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호가 있어요. 민주노총 구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말자. 아주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13명의 전국적으로 13명의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7군데인데요. 교육감이. 참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댓글 보고 알았는데 그 지난 방송 중에 무심코 16군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실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7군데고요. 진보 민주 교육감이 과반 당선이 가능하다. 그 근거 말씀드릴게요. 28일까지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퍼센트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직 진보 교육감이 있습니다. 광주, 장희국,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죠. 전북, 김승환. 이 현직 그 진보 교육감들 압도적인 일이에요. 이건 또 부동층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충북, 경기, 세종에서는 압도적인 1위. 충북, 김병우, 경기, 이재정, 세종, 최교진. 이분들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이 있어요. 충남, 김지철, 인천, 이청현 두 분의 경우 1% 내외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그 서울이겠죠. 근데 참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고승덕 후보가 1위인데 모름 무응답이 4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직인 문용린 교육감이 16.4%밖에 안 된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고요. 그래서 조희연 후보가 이름 알리기에 집중한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의 정만진, 울산 정참모, 경남 박종훈 후보 역시 민주단일 후보입니다. 이름 잊지 말아주시고요. 해당 지역에 이 후보들이 있으면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화 걸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더 나쁜 후보가 아닌 좋은 교육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교육자님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앞으로 4년 동안 이끌 인물을 뽑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이윤 중심의 운영 체계, 즉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기초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사실은 경제 발전을 이룬 이런 것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제 문제가 이 세월호를 통해서 터진 거 아닌지, 뭐 기왕 박정희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극단적인 평가로 나뉘어지는 사람인데 독재자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런 평가와 이 땅에 뭐 경제를 살렸고 뭐 보릿고개를 넘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구미시장은 탄신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지만 씨 큰일 하셨습니다. 프랭카드부터요. 박지만 씨 아들 그래요? 낳았다고. 예. 제 고향도 사실 그 근처여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야, 이제 그렇게 구조화된 건데, 이런 경제 발전을 박정희가 이뤘다고 하는 그 다음 줄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희생되고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이 땅의 경제는 현재 우리를 있게 하지 못했다. 이 한 줄 빼면 다 가짜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해왔던 이런 그 세월호를 지금 침몰시킨 이 밑동에, 이 밑둥지에 정부의 무책임, 무능 이런 것들이 있고, 한편으론 고위공직자들 정말 무사 아니라고 무책임하죠. 그다음에 이 비리 사슬 구조로 돼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좀먹는 비리 부패, 이게 이제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무관심 혹은 투표 포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전체 정치를 실패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 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선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세력들한테 면죄부가 주는 게 될 거다. 그들이 어떻든 득세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일입니다.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이후에 적어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되는 이런 과제가 좀 있는 거고, 어떻든 특히 민주노총으로서는 그동안 좀 분열됐고 갈라졌던 이런 노동정치를, 노동 중심의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건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결코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투쟁해야 하고 그 삶의 중심에 당신이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사회학자의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든 지방선거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를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좀 맞서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 계기에 같이 좀 고민해보고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뜨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진보정당 이야기를 잠깐씩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기저기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고, 우리 방송에서도 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빼놓고는 다 대표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번 선거 전망도 있겠습니다만, 6.4 이후에 지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민주노총으로서는 지난번 조직 결정으로는 4개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2개의 정치 세력에서 나온 후보를 민주노총이 하여튼 총력 지지하고 진보 정치의 그런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조직적 결정이 있었고, 4개와 2개를 뭐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통합진보당, 네. 그다음에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녹색당, 이렇게 4개 이제 4개 정당. 하고, 네. 정치 세력은 노동정치연대하고 노동자 계급 추진위원회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2개 해서 전체 6개의 어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또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나선 후보들을 민주노총이 최대한 지지하고 지원하고 우리 후보로 알고 이제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조직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이후에 노동자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재 분열을 좀 딛고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희 조합원 내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2%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그동안의 문제를 좀 딛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이제 계기가 어떻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그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전체를 다시 좀 모아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토대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지도 못했고 또 모든 걸 성공하지도 못했죠.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잘못과 후퇴를 거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리기에 노동운동 또 진보정당운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다독여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잘해볼게요. 네. 전국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김석준 후보. 부산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평균보다 부산 내 도서 간의 교육 격차가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부산 교육. 아이들의 꿈도 선생님의 교권도 부모님의 희망도 빨간불 앞에 멈춰버린 부산 교육. 이제 부산의 교육 신호등을 바꿔야 합니다. 더 깨끗한 학교, 더 안전한 학교, 더 공부 잘하는 학교, 더 신나는 학교, 교육비 덜 드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 참여하는 학교. 아이들의 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석준이 부산 교육의 파란 신호등을 켜겠습니다. 6월 4일 당신의 꿈과 김석준의 꿈이 만납니다. 합리적인 개혁 교육감 김석준. 울산 정찬모 후보. 정규 교육이 위태롭습니다.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그것은 진보 교육감, 좋은 교육감 정찬모의 꿈입니다. 교육감 범시민 후보 정찬모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지원 확대로 유아교육비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책임지는 교육,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울산의 교육을 고민하고 건강한 변화를 바라는 정찬모의 의지입니다. 울산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40여 개 단체들이 인정한 민주진보 범시민 후보 정찬모. 좋은 교육감 정찬모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경남 박종훈 후보. 요새 너그 막둥이 잘 크나? 말도 마라. 요새 학교 보내는 게 불안해 죽겠다. 요새 니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힘들고 불안하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좀 교육을 바꿔야 돼. 그러게 말이다. 근데 부모들이 교육감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큰일이라. 아이고마, 이번에는 좀 다를 끼다. 내부터가 교육감만큼은 제대로 뽑을 낀데. 진짜 잘 뽑아야 된다. 현재 고영진 교육감 부인이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폭력으로 죽는 거 봐라. 아이고, 참 큰일이다. 무조건 교육은 젊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근데 후보 중에 70이 되는 사람도 있대. 교육감 나이가 70은 좀 심하다. 부모와 비슷한 또래가 해야 부모 마음을 알지. 교육감은 50대 젊은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누구들은 이번에 누구 찍을 낀데? 내 말이가. 내는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실력 있는 젊은 교육감 박종훈과 함께라면 새로운 경남 교육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 정만진 후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교육이 세월호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 집권 4년 만에 학생 자살 도시,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많은 도시, 학생 간 성폭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무상급식은 꼴찌 도시가 되었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면허 선장이 교육을 이끈 결과입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교육위원을 역임한 초중등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어 대구 교육을 혁신하고 모든 학생들의 앞날이 밝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주 장유국 후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던 장희국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28년간 평교사의 길을 걸었던 영원한 쌤 장희국. 선생님의 사랑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희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희망교실. 선생님들은 어리둥절했고 아이들은 낯설어했습니다. 방과 후엔 함께 공부하면서 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선생님 품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선생님을 학교 엄마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에 행복했고 선생님은 잊고 있었던 대학 시절의 꿈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참교육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가슴 계속 뛰게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전북 김승환 후보. 우리는 모두들 교육을 걱정하지만 한 번도 교육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교육의 새바람, 이 새바람은 김승환 후보가 분명히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전북 교육의 오늘,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습니다.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 시장만 살리는 이명박 경쟁특권 교육, 청렴도 꼴찌와 극심한 교육 격차에 암담한 전북 교육, 이젠 전라북도 도민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특권교육 심판, 전북 교육의 혁신, 낡은 교육 관료는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김승환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전북 교육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다음 충남 김지철 후보. 충청남도 교육감 후보 김지철입니다. 1등 한 명만을 키우기에 나머지 아이들을 희생시키기보다는 100명의 아이들이 자기 끼와 적성에 따라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뛰어난 리더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꽃피우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며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김병우 후보.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학교에서는요 부모님이 생각을 듣지 학생들 의견을 들어주는 학교. 어른들은 저희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내신 얼마일까? 경쟁 없이 자신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학교를 해서. 어린이 되면 듣는 게 좀 힘들어지나요? 허리를 낮추면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세종 최규진 후보. 또 반복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가슴에 아픔을 묻을 수 없습니다.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부족한 것, 놓친 것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 책임지겠습니다. 교육감은 최교진. 계속해서 강원 민병희 후보. 함께 울었습니다. 힘겹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 4년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적성에 맞게 길을 열어주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민병희가 약속합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는 일편단심 민들레. 강원도 교육감은 민병희. 이제는 인천. 이청현 후보. 이청현은 시민이 뽑은 교육감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와 3만 5천 명의 인천 시민 참여로 선출된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12년간의 비리, 무능으로 무너진 교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바꿀 시민의 교육감입니다. 이청현은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청현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의 구석구석을 알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실력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청현은 교실을 아는 교육감 후보입니다. 25년 넘게 해온 교직 생활로 자세를 낮춰 학생들과 눈 맞추는 교육감 후보입니다. 학부모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교육감 후보. 바로 이청현입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교육은 이청현. 경기. 이재정 후보. 아이들이 꿈꾸며 행복한 경기도. 이재정이 바라는 경기도 교육입니다. 제 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그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들의 꿈 누가 꾸고 있습니까?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제 꿈은 우주인입니다. 건강한 되고 싶어요. 아이들은 꿈을 꿀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고 상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상상의 경기도, 미래의 경기도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교육개혁, 경기도 교육감 단일 후보 이재정. 마지막으로 서울. 조현 후보. 조희연을 아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을 아십니까? 민주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을 아십니까? 국가 권력과 재벌의 횡포에 맞서 참여연대를 만들고 희망 제작소를 이끈 사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고질적인 학벌 사회의 폐단을 없애려 한 사람, 늘 아이들 편에 서서, 늘 약자 편에 서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해온 사람, 조희연을 아십니까? 절망의 대한민국, 저 조희연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다행이다. 조희연이 있어서. 조희연 후보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먼저다.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오늘도 청계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촛불 집회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투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잘 선거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래 지도자를 가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